새벽 안개가 묘역을 덮고 있었다. 흰 김이 입김처럼 낮게 깔리며 비석마다 서린 이름을 흐릿하게 가렸다. 부인은 두 손에 향을 꼭 쥔 채 천천히 걸었다. 발밑의 흙은 밤새 내린 이슬에 젖어 부드러웠고 구두굽이 닿을 때마다 눅진한 소리가 났다. 오늘은 아들의 제사날이었다. 재벌로 불릴 만큼 불을 쌓았지만 그날만큼은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도 없었다. 남편은 늘 그렇듯 검은 코트를 입고 무표정한 얼굴로 앞서 걸었다. 하지만 그녀는 안다. 그 사람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묘 앞에는 이미 향이 피워져 있었다. 그 향은 새 것이 아니었다. 불길이 반쯤 꺼진 오래된 향. 누군가 먼저 다녀간 흔적이었다. 부인은 멈춰섰다. 향냄새에 섞여 알 수 없는 냄새가 스쳤다. 젖은 풀, 낡은 비단천, 그리고 오래된 기억의 냄새. 남편도 그 냄새를 맡은 듯 고개를 들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며 묘비 옆 풀잎을 흔들었다. 작은 움직임 속에서 부인은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다. 누가, 왜 여길 다녀갔을까? 당신, 이 시간에 누가 올 리 없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엔 억눌린 불안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눈은 묘비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아들의 이름. 그 한 줄의 글씨가 새벽빛에 젖어 은빛으로 번졌다. 그 순간 한숨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이제 새 해째네. 여전히 낯설어. 바람이 스쳤다. 어딘가에서 새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울음이 너무도 고요해서 마치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부인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비석의 먼지를 닦았다. 손끝에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이 느껴졌다. 차가운데도 묘하게 따뜻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준호야, 엄마 왔어. 말끝이 바람에 흩어지자 향 연기가 길게 늘어졌다. 그 순간이었다. 차가운데도 묘하게 따뜻했다. 저 멀리 묘역 입구 쪽에서 두 개의 작은 그림자가 다가왔다. 한참을 걸어 들어온 그 아이들은 검은색 잠바를 입고 작은 손에 흰 국화를 들고 있었다. 아직 10살도 안 돼 보였다. 그리고 둘이었다. 쌍둥이였다. 부인은 순간 숨이 멎었다.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묘 앞에 다가와 나란히 절을 올렸다. 무릎이 흙에 닿는 소리가 작게 났다. 그 단정한 움직임 속엔 이상할 만큼의 익숙함이 있었다. 손 모양, 절의 리듬, 그리고 그 고개 숙이는 각도까지. 부인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저 아이들, 누구야?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단지 묘비를 똑바로 바라보며 미세하게 입술을 다물었다. 그 표정엔 놀람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바람이 다시 불어 향연기를 흩뜨렸다. 그 사이 아이들의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리고 잠시 뒤 그중 한 아이가 작게 속삭였다. 아빠, 저희 왔어요. 그 말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부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천천히 시선을 내렸다. 아이들의 얼굴. 어딘가에서 본 듯한 눈빛. 그 눈빛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죽은 아들과. 남편은 묘하게 굳은 채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멈춘 듯 묘역엔 아무 소리도 없었다. 향이 천천히 타오르며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연기 속에서 부인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가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누구의 자식이지? 바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향의 불씨가 꺼지며 작은 연기가 흩어졌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묘한 예감이 들었다. 이날 이 아이들, 그리고 이 향, 무언가 오래된 진실이 다시 깨어나는 듯했다. 아이들이 절을 마치자 묘역엔 잠시 정막이 흘렀다. 작은 어깨가 함께 숙였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가며 흙냄새와 향냄새가 뒤섞였다. 부인은 그 광경을 눈으로 쫓으며 가슴 한쪽이 서서히 쪼그라드는 느낌을 받았다. 아이들의 뒷모습은 어쩐지 너무 익숙했다. 특히 왼쪽 아이가 절할 때 살짝 떨던 손끝,
그것은 생전에 아들이 제사상을 차릴 때 항상 보이던 습관이었다. 손끝을 곧게 펴지 못하고 늘 약간 구부린 채 움직였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다만 주머니 속에 손을 넣은 채 아이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속에서는 무언가 서서히 일어나는 듯했다. 아이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이번엔 묵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듯이. 그리고 그들은 준비해 온 꽃을 비석 앞에 가지런히 내려놓았다. 흰 국화 2송이, 그리고 작은 초 한 자루. 누가 시킨 걸까? 부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글쎄, 남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말끝이 유난히 무거웠다. 아이들은 잠시 비석을 바라보다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손을 잡았다. 작은 손가락이 맞물리며 마치 오래전 약속을 확인하듯 단단했다. 그 장면이 부인의 마음을 흔들었다. 저 나이에 저런 눈빛이라니. 무언가를 오래 견뎌온 사람들만이 가지는 침묵의 표정이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얘들아, 거기 있었구나. 소리가 들리자마자 아이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묘역 입구 쪽 회색 코트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얼굴은 마른 듯하지만 단정했고 손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안에는 과일과 떡이 보였다. 부인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 여자를 알아봤다. 몇 년 전 아들의 결혼식에서 처음 봤던 바로 그 며느리였다. 그리고 아들의 사고 이후 아무 말 없이 집을 떠난 여자였다. 여자는 조용히 다가왔다.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봉지를 내려놓았다. 인사드려야지. 아이들은 곧장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그 인사는 부인과 남편을 향했다.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너, 여긴 어떻게? 부인은 겨우 말을 꺼냈다. 여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오늘이 그의 제사날이라서요. 아이들이 꼭 오고 싶다고 해서. 부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아이들이, 그 단어 하나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남편은 그 말을 듣자 고개를 돌려 묘비를 바라보았다. 손등의 힘줄이 붉어졌다. 그가 낮게 되물었다. 여자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네, 아이들 아빠니까요. 부인은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다. 두 아이는 그 여자의 아이였다. 그리고 그 여자는 아들의 아내였다. 그럼 저 아이들이, 네, 준호의 아이들이에요. 공기가 멎었다.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사라진 듯했다. 부인은 멍하니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쌍둥이의 얼굴, 코끝에 선, 웃을 때 생기는 미세한 주름. 그 모든 것이 아들과 너무 닮아 있었다. 닮았다는 사실이 이렇게 가슴을 후벼 팔 줄은 몰랐다. 남편이 천천히 한 발 내디뎠다. 그 아이들을 지금까지 혼자 키운 건가?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아무 말도 못 드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다. 마치 오랜 침묵 속에서 굳어진 의지 같았다. 부인은 손끝이 떨렸다. 우리 집에서 나간 뒤로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 번도. 여자는 말을 잇지 않았다. 대신 두 아이를 감싸 안았다. 그 품 안에서 아이들이 고개를 묻었다. 그 광경은 너무도 평온하면서도 잔인했다. 부인은 그제야 깨달았다. 세상이 잊은 동안 이 여자는 묵묵히 아들의 흔적을 품고 살아왔다는 걸. 바람이 다시 불었다. 향 연기가 옆으로 흘렀다. 그 냄새 속에서 부인은 오래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며느리가 집을 떠나던 날 거실의 냉기, 바닥에 떨어진 접시 조각, 그리고 자신이 던진 마지막 말. 이 집에 다시는 발들이지 마. 그 말이 돌아와 가슴을 찔렀다. 부인은 숨을 고르며 묻지도 못한 한마디를 삼켰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남편이 낮게 말했다. 이 아이들이 준호의 제사를 잊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무표정이 오히려 더 아팠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서야 알았다. 이날, 이 묘역에서 다시 만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잊혀진 가족의 무게가 이제야 돌아온 것이다. 부인은 마지막으로 묘비를 바라보았다. 사랑한다, 아들아. 그 문장이 새겨져 있는 듯 착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이렇게까지 늦게 전해질 줄은 아무도 몰랐다. 바람이 잦아들고 묘역은 다시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숨죽인 파문 같았다. 부인은 가만히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쪽은 조금 더 날카로운 눈매였고 다른 쪽은 웃을 때마다 왼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두 얼굴을 번갈아 보는 순간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렸다. 그 표정들 속엔 분명 아들의 그림자가 있었다. 특히 입술 끝을 깨무는 버릇. 그건 준호가 긴장할 때마다 하던 습관이었다. 남편은 묘비 옆에 서서 담배를 꺼냈다. 그러나 불을 붙이지 못했다. 불빛이 손끝에서 떨렸다가 결국 바람에 꺼졌다. 부인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 기억나죠? 준호 어렸을 때 제사상 앞에서도 늘 손을 떠셨잖아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손가락으로 담배를 천천히 비틀어 꺾었다. 아이들이 묘비 앞에 앉아 있었다. 그중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이게 아빠 묘예요? 그 목소리가 너무 또렷해서 부인은 숨을 삼켰다.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아빠야. 그 말이 공기 속에서 오래 머물렀다. 부인은 가슴이 뻐근해졌다. 아이들은 무릎을 다시 세우고 앉아 비석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그들의 작은 손끝에 묘비의 차가운 감촉이 스며드는 듯했다. 아빠가 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부인의 심장이 부서졌다. 그녀는 눈을 피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손끝이 닿은 그 자리, 그곳에 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정준호 1989만 2022. 그 이름이 아직도 이렇게 또렷하다는 게 이상했다. 새해가 지났는데도 돌에 새긴 글씨처럼 마음에서도 지워지지 않았다. 남편은 그 옆에 놓인 향을 하나 더 피웠다. 불꽃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타오르고 연기가 천천히 하늘로 올랐다. 그 냄새가 아들의 방에 남아있던 향냄새와 같았다. 아빠는 착했어요. 아이들 중 하나가 말했다. 할머니가 주신 옷도 항상 입고 다녔대요. 그 말에 부인은 숨을 멈췄다.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가 말해줬어요. 결혼할 때 할머니가 주신 회색 코트요. 그거 입고 사진도 찍었다고. 그 코트를 부인은 기억하고 있었다. 직접 맞춰 입힌 옷이었다. 아들이 결혼 전날 거울 앞에서 웃으며 말했었다. 엄마, 이 코트 입으면 좀 더 어른 같죠? 그 웃음이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었다니. 그 사진을 본 적이 없었다. 부인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사진 엄마가 갖고 있니?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집에 있어요. 그 짧은 대답에 부인은 묘하게 혼란스러웠다. 집이라니. 그녀는 며느리가 살 곳이 없다고 믿어왔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그 여자는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고 들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아이들, 그리고 그 사진의 존재가 모든 걸 뒤흔들었다. 남편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그 사진, 나도 좀 볼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음에 꼭 드릴게요. 그녀의 말 속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부부가 아직 용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뒤에 숨어 있는 건 여전히 가족이라는 감정이었다. 아이들이 묘비 앞에서 손을 맞잡은 채 눈을 감았다. 그 작은 손끝이 닿은 곳에서 부인은 마치 세상이 잠시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묘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집에 왔던 날, 부엌에서 국을 끓이며 했던 말. 엄마, 사람은요,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산대요. 그때는 그냥 철없는 말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이 가슴속 깊이 내려앉았다. 향 냄새가 진해졌다. 공기는 더 차가워졌다. 부인은 그 향을 맡으며 문득 속삭였다. 준호야, 내 편이었던 사람이 여기 있었구나. 아이들이 묘비 앞에 머리를 숙였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부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마음속에 묵혀있던 어떤 문이 아주 조용히 열렸다. 그 문 너머에서 오래된 기억이 발소리도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여자는 봉투에서 작은 사과 하나를 꺼내 묘비 앞에 올려두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움직임은 조심스럽고 단정했다. 부인은 그 모습을 눈으로 쫓았다. 마치 오랜만에 돌아온 사람의 몸짓처럼 서툴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다. 준호가 좋아하던 사과예요. 그녀의 말에 부인은 심장이 멈춘 듯했다. 그건 아는 사실이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사과를 먹을 땐 껍질을 벗기지 않았다. 아버지처럼 단단한 걸 좋아한다며 이빨 자국이 남을 만큼 베어 물었다. 작은 사실 하나가 이토록 가슴을 쳐올릴 줄은 몰랐다. 남편은 묵묵히 서 있었다. 그 얼굴은 감정이 사라진 듯 보였지만 눈빛 깊숙한 곳에서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부인은 그 떨림을 알아봤다. 오래 함께 살아온 부부만이 알아볼 수 있는 종류의 슬픔이었다. 그럼 지금은 어디서 사니? 부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그 안엔 흔들림이 있었다. 작은 방이에요. 남양주 쪽에 아이들 학교 근처라서요. 혼자서, 네,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 대답은 짧았지만 충분했다. 부인은 가슴속 어딘가가 찢어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집을 떠날 때 손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부인의 말 한마디로 모든 문이 닫혔다. 그리고 그 문이 닫히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다. 아이들이 묘비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손바닥으로 흙을 만지며 조용히 웃었다. 엄마, 아빠가 여기 계시니까 따뜻해. 그 말에 부인은 눈을 내리깔았다. 눈앞이 아득했다. 그녀는 한동안 묘비에서 눈을 떼지 못하다가 묻듯이 말했다. 준호 사고, 그날 마지막으로 통화했었지. 네, 그날 밤 늦게요. 무슨 말 했니? 여자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냥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고? 네, 집을 나가게 만든 게 자기 탓이라면서요.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꼭 보여주고 싶다고. 그 말이 끝나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부인은 손끝이 저릿했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는 보지 못할 아들의 마지막 얼굴이 떠올랐다.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그의 목소리, 그날의 짧은 숨소리까지. 남편이 그때까지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그날 내가 준호를 불렀지. 부인은 고개를 돌렸다. 뭐라고요? 그날 아침이었어. 회사 일 때문에 화가 나 있었고 준호에게 집안일은 네가 책임지라 했지. 그리고 그 여자랑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부인은 숨이 막혔다. 그날의 기억이 스멀스멀 떠올랐다. 남편이 아들에게 소리쳤고 자신도 그 옆에서 침묵했다. 그 침묵이 칼처럼 아들을 베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다. 그때 그 애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부인이 물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저는 제 가족을 지키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더군.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 묘비 앞의 향이 거의 다 타 있었다. 불씨가 사그라지며 연기가 가늘게 흩어졌다. 여자는 그 불씨를 바라보다가 작게 속삭였다. 그날 밤 비가 왔어요. 준호는 우산도 없이 나갔죠.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비 맞은 채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경찰이 말했어요. 부인은 한순간 귀를 의심했다. 우산도 없이.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날 우리 집 마당에도
비가 왔었지. 남편이 낮게 대답했다. 응, 비가 많이 왔었지.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묘비 앞에선 흙 냄새와 젖은 공기만이 천천히 섞였다. 아이들이 다시 향을 피웠다. 그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누군가의 손짓처럼 가늘게 떨렸다. 그 순간 부인은 묘하게 이해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죽은 아들이 어쩌면 이들을 다시 묶어주려 한 건지도 몰랐다. 묘비 앞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남겨진 아내와 아이들, 그들 모두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향 냄새가 다시 퍼졌다. 부인은 손끝으로 묘비를 어루만졌다. 준호야, 네가 떠난 이유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바람이 지나가며 사과의 껍질이 살짝 들썩였다. 그 붉은 빛이 새벽 햇살에 반짝이며 마치 오래된 기억 하나가 다시 숨쉬는 듯했다. 제사가 끝난 뒤에도 누구도 자리를 뜨지 못했다. 묘역을 감싸는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새벽 햇살은 묘비에 닿아 하얗게 번졌다. 부인은 손끝으로 향의 재를 털며 묘비 앞에 놓인 과일들을 정리했다. 손바닥에 묻은 재의 감촉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 감촉은 마치 오래전 부엌에서 아들의 밥그릇을 닦을 때 느꼈던 질감과 같았다. 미세한 온기, 그리고 묘한 공허함. 그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준호는 그날 아침에도 제사 준비를 하더라.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제사 준비? 그래. 내가 손대지 말랬는데도 직접 나무를 묻히고 있더라. 그릇을 바꿔 담으면서 이건 엄마가 했던 맛이 아니다 하며 웃더니 부인은 말을 멈췄다. 그 기억은 너무 선명해서 입안이 쓰라렸다. 그날 그녀는 아들의 등 뒤에 대고 냉정하게 말했다. 그 여자 흉내는 내지 마라.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다. 아들의 손끝이 그 순간 멈췄고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생각해보면 그날 이미 마음의 문은 닫혀 있었던 것이다. 남편은 묘비를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다. 그의 시선은 돌보다 더 단단했지만 어딘가 금이가 있었다. 그때 나도 봤어. 준호가 장독대 옆에 제사상 하나를 차려두고 있더군. 제사상? 그래, 우리 집 거 말고 작게. 그 위엔 흰 그릇 2개, 젓가락 1벌, 그리고 술 1잔이 있었어. 그게 누구를 위한 건데?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여자를 바라봤다. 그녀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혹시 남편의 입에서 낮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너였겠지, 내 몫의 제사상. 그 순간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을 꼭 다물고 눈을 내리깔았다. 아이들이 그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부인은 그 장면을 보며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부인은 그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자신이 그토록 내쫓았던 여자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억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속삭였다. 준호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이겠지.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에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말했어요. 엄마는 그냥 내 편이 되고 싶었을 거야. 그렇게요. 그 말이 부인의 가슴을 찔렀다. 내 편이 되고 싶었다. 그 단순한 말이 왜 이렇게 늦게야 자신에게 닿는 걸까? 묘역의 바람이 잠시 잦아들었다. 남편이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 노랗게 바랜 편지 한 장이었다. 이건 준호의 서랍에서 나왔어. 그는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건넸다.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펼쳤다. 손글씨는 익숙한 필체였다. 그녀의 이름이 맨 위에 적혀 있었다. 은주에게 부인이 낮게 읊조렸다. 편지엔 짧은 문장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미안해. 끝까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가 언젠가 널 이해해 줄 거라 믿었어. 아이들을 보면 늘 미안해진다. 그래도 사랑했다. 끝까지 정말로. 부인은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편지의 마지막 줄에
이 편지는 제사 날마다 같이 태워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다. 남편은 그 문장을 조용히 읽으며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그가 한숨처럼 중얼거렸다. 그래서 내가 그 제사상을 준비했던 거야. 그 편지를 태워야 했으니까. 부인은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웠다. 그녀는 오래된 진실을 마주한 듯 숨을 고르지 못했다. 그럼 지난 제사 때마다 당신이 새벽에 사라진 이유가 그래, 그 편지를 태웠지. 하지만 올해는 못하겠더군. 왜? 남편은 천천히 시선을 묘비에 옮겼다. 이젠 편지를 태우는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해야 할 때라서. 바람이 묘비를 스쳤다. 향의 연기가 휘어올라 세 사람을 감쌌다. 여자는 그 연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아이들도 따라 고개를 숙였다. 부인은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다. 묘비 옆에 놓인 흰 그릇 2개, 젓가락 1벌, 술 1잔. 그제야 그녀는 알았다. 그 상은 미안함의 상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그 상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묘역에서 본 아이들의 얼굴, 며느리의 눈빛, 그리고 아들의 편지가 계속 머릿속을 떠돌았다. 불을 끈 거실엔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이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 잘못들을 세어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남편은 서재에 불을 켜둔 채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엔 낡은 책이 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거 왜 꺼냈어요? 준호가 쓰던 거야. 그릇 바닥에는 은주라는 이름이 작게 새겨져 있었다. 부인은 순간 숨이 막혔다. 그의 이름을 새겨놨었네. 응, 직접 했대. 그릇마다 이름 하나씩 새겼다더군. 부인은 의자에 앉아 손끝으로 그 글자를 쓸어보았다. 희미하게 남은 금박이 손가락 끝에 스쳤다. 그 감촉은 미묘하게 따뜻했다. 왜 그땐 그런 걸 몰랐을까? 남편이 대답하지 않자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나는 며느리가 우리 집 이름에 흠집을 낼까봐 두려웠어. 그저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정작 지켜야 했던 건 사람이었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희미한 빗소리가 창틀에 닿으며 일정한 리듬을 만들었다. 그 소리는 묘하게 편안하면서도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던 그날 밤의 빗소리와 겹쳤다. 그때도 이렇게 조용히 내렸었다. 그날 밤 나도 비를 봤지. 그녀가 중얼거렸다. 우산을 찾았는데 현관에 아들이 쓰던 게 있더라. 그때 그냥 나가서 찾아줬다면.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졌다. 혹시 달라졌을까?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때 그 한마디만이라도 괜찮니? 그것 하나면 됐겠지. 그래요. 그 한마디면 됐을 거예요. 부인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지만 가슴은 여전히 젖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향해 조용히 물었다. 그 여자, 은주, 어떻게 할까요? 무슨 뜻이야? 이대로 보내도 될까요? 그 애도 저 아이들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남편은 잠시 침묵했다. 늦었지만 그 아이들이 다시 찾아온 이유가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부인은 아들의 방문을 열었다. 3년 동안 그대로 닫아두었던 방. 먼지 쌓인 창문 사이로 햇살이 흘러들어왔다. 책상 위엔 아직도 아들이 마지막으로 읽던 책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표지엔 연필로 쓴 메모 한 줄이 남아 있었다. 가족은 기억으로 남는 게 아니라 이어져야 한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부인은 다리가 풀렸다. 벽에 기대 앉아 한참을 울었다. 눈물은 조용히 흘렀고 울음소리 대신 짧은 숨만 이어졌다. 그녀는 손을 들어 책을 가슴에 꼭 안았다. 오후가 되자 남편이 조용히 다가왔다. 오늘 아이들과 다시 만나자. 부인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지금요? 그래, 오늘 제사 음식 남은 걸 나누면 좋을 것 같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남양주의 작은 반지하방. 문을 열자 따뜻한 된장 냄새가 흘러나왔다. 좁은 식탁 위엔 단출한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그릇마다 다른 자국이 있었지만 정갈했다. 아이들이 달려와 인사했다. 할머니 오셨구나. 부인은 순간 목이 메었다. 그 목소리가 너무 맑고 반가워서 오히려 아팠다. 그녀는 가지고 온 제사 음식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정리하며 말했다. 이건 준호가 좋아하던 나물이에요. 맛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함께 먹어요. 은주는 미소를 지었다. 그 사람 이걸 참 좋아했죠. 매번 엄마 손맛이 그립다고 했어요. 그 말에 부인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 손맛이 그립다. 그 말이 살아있는 동안 그녀는 듣지 못한 말이었다. 식탁 위엔 조용히 된장국이 끓고 있었다. 국물 위로 김이 피어올랐다. 그 냄새 속엔 오래된 시간의 온기가 있었다. 부인은 그릇을 들어 아이들에게 건넸다. 뜨거우니까 조심해. 그 단순한 한마디가 이상하게 낯설었다. 그녀가 잃어버렸던 보듬는 말이었다. 식탁 끝에서 남편이 잔을 들어 조용히 말했다. 준호를 위해 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부인은 눈을 감았다. 그 소리 안에서 오랜 세월 잃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돌아오는 듯했다. 식탁 위에 된장국이 식어갈 즈음 부엌 창가로 해가 기울었다. 붉은 빛이 좁은 방 안을 스며들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 하나를 비췄다. 작은 액자 속엔 젊은 준호가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은주와 갓난아기 둘이 있었다. 쌍둥이였다. 사진의 색이 약간 바랬지만 그 미소만큼은 살아 있었다. 부인은 그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이 사진 언제 찍은 거니? 은주는 조심스레 대답했다. 그날이에요. 집에서 쫓겨난 다음 날 그 사람이 찾아와서 찍었어요. 이 아이들 그날 처음 안았거든요. 부인은 숨을 삼켰다. 그날을 또렷이 기억했다. 그녀는 화가 나서 집안 어른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었다. 그 여자는 우리 집안 사람이 될 자격이 없어. 그 말이 아들의 인생을 갈라놓은 칼날이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늦가을에 바람이 불며 마른 나뭇잎들이 흩날렸다. 그 소리는 마치 죄책감이 스치는 소리 같았다.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사람을 보지 않고 이름만 봤어. 가문의 이름, 체면, 재벌가의 규칙, 그게 사람보다 중요했지. 은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아이들이 식탁 옆에서 조용히 놀고 있었다. 한쪽 아이가 손에 들고 있던 종이약을 부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할머니, 이거 아빠한테 줘요. 아빠가 하늘에서 보면 좋아할 거예요. 부인은 그 작은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엔 따뜻한 체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끝으로 종이학을 받았다. 그 종이의 끝자락에는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아빠 사랑해요. 우리도 잘 지내요.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부인의 마음이 무너졌다.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그 눈물은 시끄럽게 떨어지지 않았다. 조용히, 천천히, 오래된 상처 위로 흘러내렸다. 은주는 부인을 향해 조심스레 말했다. 할머니, 그 사람 마지막으로 했던 말 아직도 기억나요. 부인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이었니? 엄마가 나를 이해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 아이들은 꼭 할머니 곁에 돌아갈 거야. 그 말이 공기 중에서 오래 머물렀다. 부인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랬구나. 그래서 온 거구나. 아이들이 놀던 손을 멈췄다. 그리고 동시에 말했다. 할머니, 아빠가 꿈에 나왔어요. 그래. 응. 아빠가 울고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 이름을 부르면서요. 부인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했는데? 엄마, 나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라고 했어요.
순간 방안이 고요해졌다. 시계 초침이 멈춘 듯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부인은 그 자리에 굳은 채 눈을 감았다. 그 말은 분명 아들의 목소리였다. 시간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그 낮고 따뜻한 음색. 그것이 다시 되살아난 듯 귀 안에서 울렸다. 남편이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다. 저 아이들이 준호의 마지막 말을 대신 전하러 온 거야.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담담했다.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아들은 이미 용서했을지도 몰라. 은주가 말했다. 그 사람은 항상 말했어요. 엄마는 내 인생의 그림자야. 내가 아무리 멀리 가도 따라올 거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부인은 손을 들어 입을 가렸다. 목을대가 단단히 굳어 있었다. 그림자라니, 그래. 나는 늘 뒤에 서 있었지. 하지만 그 그림자가 그를 막았을지도 몰라. 아이들이 조용히 묘한 노래를 흥얼거렸다. 학교에서 배운 추모 노래라고 했다. 그 목소리가 방 안에 퍼지며 바람처럼 흔들렸다. 그 순간 부인은 비로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걸 느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을 껴안았다. 이제 됐다. 아빠가 듣고 있을 거야. 아이들의 머리에서 따뜻한 냄새가 났다. 비누 냄새와 젖은 햇살 냄새가 섞인 향기. 그 냄새가 그녀의 기억 속 오래된 냄새와 겹쳤다. 아들이 어린 시절 놀다 들어왔을 때 그 품에서 났던 냄새였다. 부인은 천천히 속삭였다. 준호야, 내가 남긴 게 이거였구나. 원망이 아니라 이어짐이었어.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엔 그 눈물이 슬픔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번졌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내일 묘에 같이 가자. 이번엔 우리 둘이 아니라 다섯이. 은주가 미소를 지었다. 네, 그게 아마 그 사람이 바란 일이겠죠.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붉은 노을빛이 식탁 위를 스쳤다. 그 빛 속에서 부인은 오래전 꿈을 보는 듯했다. 아들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나 괜찮아요. 이제 됐어요. 다음 날 아침 묘역엔 새벽 안개가 다시 내려앉았다. 풀잎 끝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고 산새가 어렴풋이 울어댔다. 부인은 검은색 코트를 여미며 천천히 걸었다. 그 뒤로 남편과 은주 그리고 두 아이가 조용히 따랐다. 묘비 앞에는 이미 향이 타오르고 있었다. 누군가의 손이 닿은 듯 묘비가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아이들은 손에 국화꽃을 들고 있었다. 그 작은 손끝이 하얗게 빛났다.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하게 젖어드는 걸 느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그리움이었다. 준호야, 우리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다. 남편이 술잔을 올리고 은주는 작은 절을 했다. 아이들은 그 옆에서 두 손을 모았다. 그들의 움직임엔 조심스러움보다 자연스러움이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부인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끝으로 차가운 돌을 어루만지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준호야, 이제 알겠구나. 사람은 사랑을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잃고 나서야 깨닫는 거구나. 바람이 불어 향 연기가 하늘로 올랐다. 그 연기 속에서 그녀는 아들의 미소를 본 듯했다. 조용히 웃던 얼굴, 따뜻한 눈빛,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한마디. 엄마, 괜찮아요. 그녀는 두 손을 모았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 덕분에 우리 모두 다시 가족이 됐구나. 아이들이 그 곁으로 다가왔다. 할머니, 우리도 절할래요. 그들은 나란히 무릎을 꿇었다. 작은 이마가 흙에 닿는 순간 부인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 눈물방울이 흙에 스며들며 묘비 아래로 흘렀다. 마치 오래 묵은 슬픔이 땅속으로 천천히 내려가는 듯했다. 은주가 살짝 다가와 부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부드러웠다. 부인은 그 손을 꽉 잡았다. 이제 그만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 한마디에 은주의 눈이 붉어졌다.
남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묘비 위로 햇살이 비쳤다. 안개가 걷히며 하늘이 조금씩 열렸다. 그 빛이 묘비의 이름을 비췄다. 정준호, 사랑하는 아들. 그 문장이 햇살 속에서 반짝였다. 그녀는 속삭였다. 준호야, 이제 됐지? 이제 진짜로 편히 쉬어. 바람이 다시 불었다. 향의 연기가 한 줄기 하늘로 오르더니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해 봄 냄새 같은 공기가 묘역을 감쌌다. 부인은 눈을 감았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엄마, 나 이제 안 외로워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다. 가자, 밥 먹으러 가야지. 아빠도 배고프실 거야. 남편이 부드럽게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랜 세월 닫혀 있던 창문이 열리듯 맑고 조용했다.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뒤따랐다. 아이들은 묘비 쪽을 향해 마지막으로 인사했다. 아빠, 또 올게요.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살짝 불어 국화 꽃잎이 한 장 흩날렸다. 하얀 꽃잎이 하늘로 올라가듯 천천히 돌며 떨어졌다. 부인은 그걸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사랑은 떠나도 가족은 남는 거야. 묘역을 벗어나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봤다. 햇살 아래 묘비는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았다. 그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녀의 마음도 그랬다. 긴 세월의 원망과 후회가 이제는 한 줄기 용서로 바뀌어 있었다. 길가의 벚나무에서 꽃잎이 흩날렸다. 아이들이 그 사이를 뛰어가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새처럼 맑게 울렸다. 부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그래, 인생이란 건 결국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사랑하고, 잃고, 또 용서하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햇살이 부드럽게 눈부셨다. 그 빛 속에서 아들의 그림자가 미소 짓는 듯했다. 부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미소를 마음속에 새긴 채 천천히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 나갔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젠 정말 괜찮아.